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모입니다. 이번 제22년도 9월 달에 시행한 회의관리 1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은 재무회계, 세무회계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응시자 수가 사실 회계관리 2급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일 상위 자격증이 재금관리사, 그 다음에 제일 하위 자격증이 회계관리 2급, 그 중간에 이제 회계관리 1급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회계관리 1급을 하려고 하면은 뭐 하러 하냐? 차라리 재금관리사를 해라! 라는 얘기가 있고, 회계관리 1급이 워낙 중간 레벨이다 보니 회계관리 1급은 좀 어려우니까 회계관리 2급부터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계관리 1급은 사실상 사무회계법인 회계 자격 시험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재금관리사를 위해서 나는 그 밑에 단계인 회계관리 1급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매우 좋은 자격증과 경험을 좀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관리 1급은 재금관리사의 이제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원가관리회계가 없는 이제 자격 종목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재금관리사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제가 이제 올라온 3월달 거, 6월달 거 지금 업로드가 된 상태에서 자, 이번 9월달 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파트,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 처리 방법이 강조하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와 더불어 평창 소재 부동산의 가치가 급상승하여 이를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 역시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이제 평창 올림픽이 2018년도에 열렸잖아요. 걔가 그때 선언한 게 2008년도인가 그렇거든요. 2012년도였나? 그때가 이제 걔 선언을 했는데 확정이 된 날이죠. 그래서 요때 이제 이 사이에 기업들이 이제 평창에 있는 토지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이렇게 이제 사들였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미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팔아서 이제 기업이 이제 사들인 걸 수도 있겠죠. 현재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특정 회사의 경우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에 20년 전에 취득한 토지 금액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취득 후에 토지 가치 상승분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뜻은 뭐냐면은 2018년도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올림픽을 하면은 20년 전이라고 하면은 1998년도였다거든요. 이때 IMF가 이제 터진 시기죠, 사실. 그래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 평당 98년도에 평당 해봤자 어차피 2,000원, 3,000원밖에 안 했을걸요. 그럼 그만큼 가치가 없었거든요. 근데 평창 올림픽 하면은 지금 뭐 한 200만 원 뭐 정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이 취득 당시에 이제 금액이 만약에 100평이라고 치면은 20만 원밖에 안 하는 거를 계속 그 20년 전 토지 취득 금액과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98년도 당시에 20만 원이면은 지금도 2023년이라고 치면은 그래도 20만 원 그대로 장부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은 역사적 원가의 현상입니다. 그럼 이때 이 역사적 원가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질적 특성에서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중에 하나인데 역사적 원가를 두면은 신뢰성이 올라가게 돼요. 왜냐면은 공시지가에 대한 변동 없이 이제 내가 당시에 20만원치를 구입했던 이 100평의 토지가 그대로 장부가에 실려 있으니까 그만큼 신뢰성은 올라가게 되고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역사적 원가에 대한 설명을 당기고 있으므로 정답은 3번 신뢰성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주요 질적 특성으로는 비교 가능성과 편의성이 있다. 비교 가능성은 존재를 하는 게 맞는데 편의성이라는 거는 존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틀렸냐? 라고 하기에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주요 질적 특성은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 가능성과 편의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 회계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주요 특성을 말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이제 특성을 얘기를 하는 게 질적 특성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이 내용은 책에 보면은 회계의 질적 특성에 가장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무조건. 회계의 질적 특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회계의 질적 특성은 서로 상충될 수 있다. 상충된다는 거는 약간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물과 기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을 어떤 걸 얘기하자면은 신뢰성이라는 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름은 뭐라 할까요? 그렇죠. 목적 적합성의 기름이라고 봐요. 얘네들 섞여요? 절대 안 섞여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올라가면은 목적 적합성이 내려가고요. 반대로 목적 적합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신뢰성이 내려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충관계라고 이걸 불러요. 그런 사이고요.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포괄적인 제약 조건으로 정보 작성에 따른 효익이 관련 비용보다 커야 한다. 제약 조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비용보다 커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질적 특성에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효익이라고 치면은 수익이라고 치면 돼요. 그냥 수익 아니면은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익이 이제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것은 수익이 더 커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포괄적인 제약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의미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 몇 번입니까?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예요. 자, 문제 한번 읽고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이게 구분하여 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자산 규모는 이렇게 되고 부채 규모는 이렇게 되고 자본의 규모는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을 구분하여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은 이렇게 되고 비용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구분 표시를 해줘야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 표시의 원칙이라는 설명도 있고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산은 재화 및 용역의 생산에 이용되거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 또는 부채 상환에 사용되며 소유주에 대한 분배에 이용될 수 있다. 2번도 맞아요. 근데 저는 풀이 해설을 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이거를 그냥 맞고 넘어가 버리면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이것은 맞다. 왜 맞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재화 및 용역의 생산에 이용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생각하시면 돼요. 재화 및 용역의 생산에 이용한다는 것은 기계장치가 있어야 되고 사람의 노동력이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관련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자산과의 교환 또는 부채 상환. 부채 상환은
이제 현금을 이렇게 이제 받으면은 이제 구입한 업체에 이제 부채를 상환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 그 수익 인식 기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수익은 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를 유입시켜요. 그래서 이제 현금 받는 쪽은 수익을 받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구입한 업체에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거나 미지급금을 상환해줘야 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자산과 교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자산끼리 이제 교환을 하는 이종자산 부분과 동종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유형자산의 파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본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현금 배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배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2번에 대한 부분은 자산은 이 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쓴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론적으로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일반적으로 현금 유출과 자산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이해가 조금 빨라야 돼요. 일반적으로 현금 유출,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기기장치를 구입하거나 비품을 구입하거나 차량을 구입을 할 때 현금 유출에 대한 부분도 수반을 합니다, 당연히. 근데 이게 무조건 기계를 산다고 해서 현금만 주는 게 아닌, 비품을 산다고 해서 현금만 주는 게 아닌 그런 것처럼 대금을 나중에 줄 수도 있어요. 미지급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은 돈을 늦게 줄 수도 있고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캐피탈 형님의 이제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자동차를 구입을 하는 거다든지 그런 부분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양자가 이제 현금 유출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3번이 답이 틀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3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기업이 자산을 취득한다는 결정, 단순한 약정, 미래의 경제적 효익, 희생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현재 의무에 해당한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저도 이게 좀 학문적인 부분이라 저도 책을 자세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4번이 틀린 걸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근데 기업이 자산을 취득한다는 결정, 단순 약정, 미래 경제적 희생이 수반될 수 있다. 희생. 사실 자산이 희생을 할 수 있어. 자산이 희생을 한다. 감가상각을 의미를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자산이 희생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현재 의무에 해당한다. 현금으로 줬을 때는 부채가 인식을 해요? 안 하죠. 자산의 감소죠. 근데 미지급을 함으로써 현재 의무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맞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론적으로 저도 틀렸다는 의미가 좀 될 수 있는 게,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현재 의무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부채는 현재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자산을 이제 취득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비용이 되어버려요. 근데 비용이 되어버리면은 것도 있지만 자산이 이제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수익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현재 의무에 해당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맞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틀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은 기업 실체의 현금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1번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2번 무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현금 흐름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분류한다. 맞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은 투자활동으로 보고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련된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이거 영업활동이 맞죠? 제품의 생산, 판매 관련된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이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현금 흐름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분류한다. 이게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재무활동은 약간 자본거래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유형자산의 처분은 이제 취득과 이제 처분을 이제 둘 다 동시에 어떤 활동을 보냐면은 투자 활동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활동 자체가 투자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자본은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기타 포괄성 누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1분. 자, 이건 천천히 읽어보면요. 여기에 끊어서 보면은 여기 맞고요. 자산은 맞고요. 부채 맞고요. 자본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은 기타 비유동자산은 왜 여기에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기타 비유동자산도 비유동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통합해서 표시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할 수 없으므로 기업이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구성력이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순액 기준으로 결제하거나 채무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없다 입니다. 요 두 번째 주까지는 맞아요. 근데 세 번째는 채권과 채무를 순액 기준으로 결제하거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상계할 표시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그 결산 후 이제 작성을 할 때는 사실상 상계금지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줄 끝에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순액 기준으로 결제하거나 라고 돼 있죠. 채권과 채무를 순액 기준으로 결제하거나 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해요. 원래는 이제 총액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원래 이제 실무에서는 그 같은 거래처가 매입한 것도 있고 매출한 것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상계해가지고 결제 처리는 가능합니다. 상계해서 결제 처리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러면은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상계해서 결제 처리는 가능하고 그거에 따른 장부도 표시를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무제표에서는 표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말 전에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상계하여 표시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결제할 의도가 있으면은 상계해서 표시할 수는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원래 상계금지 원칙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결제를 할 때는 매출하고 매입하고 상계 처리가 표시는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도 자체가 이게 단기중이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가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상계금지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 요 부분이 틀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한번 봅시다. 재고자산, 매출 채권 및 매입 채무 등 운전 자본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 혹은 결제되리라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 항목으로 분류된다 입니다. 원래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 매입 채무는 사실상 매출 채권 매입 채무는 이게 이제 장기도 있어요, 사실. 장기 매출 채권, 장기성 매입 채무 이렇게 이제 또 나눠지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의도가 없는 장기였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유동에서 비유동으로는 뭐 안 바꿔도 돼요, 사실. 왜냐면은 돈을 늦게 받는 것 뿐이지, 저희가 1년 뒤에 돈을 주겠습니다라는 의도가 있고, 그거에 따른 증빙이 있다고 하면은 장기성 채권과 장기성 채무로 이렇게 보는 게 맞지만, 그냥 판매하고 돈을 안 주는 거고 돈을 못 받은 거, 그런 거니까, 결제되리라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 항목으로 분류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의도 자체가 있는 거는 말이 다르지만, 의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언젠가 결제하겠지 라는 이제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그런 희망을 품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 항목으로 분류하는 거는 맞고요. 재고자산은 1년은 초과해도 얘는 무조건 장기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무조건 유동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재무상태표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동성 배열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유동성이 가장 큰 항목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번입니다. 자, 다음 주식회사 3일에 재무제표 정보를 이용하여 12월 31일 자산 총계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입니다. 가로에 보시면은 아래의 사항을 제외한 다른 자본 변동 사항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총계는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기말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2021년도 12월 말자는 이제 이거의 다음 해가 넘어가면은 2022년도 1월 1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초가 되죠. 그러면은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면은 기초 자본은 얼마 나오냐면은 9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초 자본의 9만 원이 이제 되는 경우 자 한번 볼까요? 당기순이익 더해줘요. 이제 빼줘요. 당기순이익 더해줘야 되죠. 이익이니까 더해줘야 되고 유상감자는 자본이니까 빼야 돼요. 주식 배당은 어차피 이거는 자본의 증가에 대한 요소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큰 변화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제외를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만원, 3만원, 빼기 6천원. 그럼 얼마냐면은 11만 4천원이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채 총계가 7만원 돼 있죠? 그러면은, 기초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 얼마냐면은 9만원. 거기에 유상감자를 빼줘야 되죠. 자본이 감소한 거니까. 그래서 얼마냐면은 6천원. 얼마냐면은 8만 4천원이 돼요. 4천이 되고 그 다음에 기말자본을 빼주는 거죠. 근데 기말자본은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당기순이익이 3만원이 나와요. 자, 주식 배당은 자본이 증가를 했지만 반대로 미처분 이익여금은 자본의 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변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정해야 될 건 없어요. 근데 현금 배당은 이제 당연히 빼줘야 되고 주식 배당은 빼줄 필요는 없이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말 자본은 얼마 나와야 되냐?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죠. 84,000원에서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3만원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역으로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14,000원이 돼요. 이렇게 해도 이제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기초자본에서 단기 순이익 더해주고 유상감자 빼서 114,000원이 기말자본이다 라는 것도 의도를 또 파악할 수도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말자본은 얼마냐니까 114,000원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자산 총계는 얼마예요? 이게 원래 자산에서 부채 빼면은 자본이니까 기말자본이 114,000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부채 총계가 7만원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184,000원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번입니다. 다음 항목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자, 볼까요? 타임 발행수표입니다. 이거는 현금이죠. 근데 현금인데 타임 발행수표니까 그거 통화대용 증권입니다. 계정 과목은 현금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 그다음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이것도 현금으로 처리를 하고요. 통화대용 증권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만기가 1개월 남은 채권 취득 당시 만기는 4개월이다. 그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취득 당시 만기일이 1개월이 남아야 돼요. 그러면 취득 당시 만기는 4개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에요. 아닌 거고. 그러니까 취득 당시 만기는 3개월 이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 당시 상한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인 상한 우선주. 이거는 기간이 넘어서 안 돼요. 기간은 3개월 이내야지 현금성 자산으로 보는데 요거는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환매채 이것도 현금성 자산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기역, 니은, 미음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7번에다 몇 번입니까?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번입니다. 자, 다음 중 대손 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파악하여 회수 불능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이거는 이제 12월 말자에 이제 돈을 얼마 정도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면 수익비용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은 단점이 존재한다. 아니에요.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단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판매를 했는데 이제 외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어음거래니까 받으러음으로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에 따른 이제 이러한 대금 수령을 만약에 못할 거라고 대비를 해서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해놓는데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대금 회수가 안 된다는 걸 확정을 했어요. 그럴 때 계정 과목은 대손 충당금으로 일단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요. 그러면은 매출에 대한 수익이 나오지만 돈을 못 받았으니 외상이고 그거를 대비를 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놓고 대손 충당금에서 이제 설정해 놓은 거를 대금 회수가 진짜 안 됐어요. 그럴 때는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고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의 대응은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단지 비현금성 지출 비용인 뿐이지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은 판매 쪽에 해당하는 수익 쪽도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 시 설정 전 대손 충당금 잔액과 대손 추산액과의 차익만을 회계 처리한다. 3번은 보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설정된 금액이 만약에 10만원이다 라고 했는데 기존의 대손 충당금이 4만원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6만원만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대손 처리된 채권이 추후 회수되는 경우에는 동회수 금액만큼 대손 충당금의 장부 금액을 회복시킨다. 대손 처리된 채권이 추후 회수가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손 충당금으로 회복시키는 거는 맞죠.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차변에 이제 현금 등을 이렇게 이제 수령하고 대변에 이제 대손 처리해 넣었던 거를 다시 항아리 신주단지로 모셔 놓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해가지고 대손 충당금 대변에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므로 4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단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합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단기 중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및 대손 상각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3일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손 충당금을 먼저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는 얼마, 기만은 얼마, 그 다음에 발생된 금액 얼마, 회수된 금액은 얼마 이렇게 이제 봐요. 자, 기억해 보면은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은 10만원이에요. 자, 10만원. 그 다음에 7월 31일자에 5만원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했다. 5만원. 근데 그 다음에 회수된 금액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설정하는 금액이 이제 얼마인지 이걸 봐야 되겠죠. 자, 디귿과 니을 한번 볼까요? 매출 채권 잔액은 20만원이고 기말 잔액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2천만원에 1% 하면 얼마예요? 20만원 정도 나올까요? 자, 한번 볼까요? 그렇죠. 20만원이 나오죠. 그래서 설정된 금액은 20만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 전, 대손 충당금은 얼마 남아요? 10만원에서 5만원 빼면 5만원 남죠. 그래서 5만원이 남아요. 딱 그래도 대차 평균 원리라 지금 5만원 차이 나니까 딱 그런 거고요. 요거를 빼면은, 그럼 보충된 금액 얼마예요? 15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만원만큼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만원 이렇게 하고 25만원이잖아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25만원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기말 금액 얼마예요? 20만원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대소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에 이 금액을 보아주시면 됩니다. 15만원. 보충법에 의한 15만원. 회계 처리는 타변의 대소상각비로 처리를 합니다.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15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말 금액을 물어본다면 20만원이 답이 되고 보충법에 의해 설정된 대소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설정 금액. 그래서 얼마냐면은 2번 15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0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결산일 회계 처리 시 나타날 수 있는 결산 분계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도 10월 1일
주식회사 3일은 주식회사 서울에 1년 후 상환 조건으로 현금 300만원 연이자율 4%입니다. 대여하였습니다. 단 이자는 1년 후 원금과 함께 2022년 10월 1일에 받기로 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2021년도 12월 31일에 입장에 들어봐야 되겠죠? 인터뷰해보는 거죠. 혹시 이자 받으셨나요? 아니요, 이자는 못 받았고요. 내년 10월 1일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12월 31일자 기준에서는 이자를 못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자를 못 받았으니 뭐예요? 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정 과목은 미수 수익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록 이자는 못 받았지만 이자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하여 이자 수익을 이용하여 매개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정 과목을 아신다면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300만원에서 연 이자율 4%이기 때문에 0.04로 잡아줍니다. 자, 4%는 0.04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00만원에 곱하기 0.04로 해주면 돼요. 이게 1년치 이제 수익 금액이지만, 기간은 몇 개월이냐면은 10에서 12월 달 기간으로 보셔야 되죠. 그래서 3개월치가 경과했고요.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12개월 중에서 3개월치만큼만 이자를 못 받았으니 3개월치 이자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나는 3만원치 이자를 아직 못 받았어요 라고 이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